12월 25일 존 베넷 램지 가족은 이웃인 화이트 부부의 자택에서 열린 성탄절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6세 아동인 존 베넷 패트리샤 램지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인 26일 아침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다. 그녀를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의 금액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협박장을 발견하였지요. 협박장을 발견한 부모는 놀라며 이후 딸이 유괴되었다고 부모는 9일 신고하였습니다. 범인이 남긴 3장의 쪽지는 집에 있던 필기구와 메모지로 써졌으며 돈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면 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연락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연락은 오지 않았고 후에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지하실을 존과 지인인 화이트가 탐색하던 중 와인 창고 안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 베넷은 자신이 평소 아끼던 새하얀 담요에 덮인 채 입에는 접착성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으며 머리 부분을 범인이 사용하던 둔기인 손전등으로 피격당해 큰 상처가 나 있었고 얼굴엔 구타를 당한 듯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며 나일론 끈으로 목이 거의 쪼그라들 정도로 졸린 상태의 끔찍한 모습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요. 발견된 존 베넷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이 손상되어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누군가가 먹인 듯한 파인애플이 위장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만 6세의 존 베넷 램지는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활달하고 다부진 성격의 1학년 학생이었으며 딸을 미스 아메리카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던 모친 패시와 부모의 후원하에 만 3세가 되던 해부터 적극적으로 미소녀 선발 컨테스트에 참가했습니다. 덕분에 리틀 미스 캘리포니아, 리틀 미스 콜로라도, 리틀 미스 선샤인 등 많은 타이틀을 보유한 그 나름대로 유명한 소녀였는데요. 종종 라이벌 포지션의 아이가 좋은 연기를 펼치면 때때로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올라 매니저에게 고집을 부렸을 정도로 경쟁심과 승부욕이 강했다고 합니다. 존은 훗날 딸이 미인 대회에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친인 패시 램지는 미스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으로 남편보다 13살이나 젊었기 때문에 트로피 와이프라는 비아냥을 들었으며 사건의 특성 때문에 친오빠 혹은 배다른 오빠나 아니면 친아버지가 성추행했거나 딸의 미모를 어머니가 시기해서 죽였다는 말과 딸이 남편의 관심을 독차지하여 질투했다는 등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요. 자주 사진과 홈비디오를 찍던 가족들이 하필 사고가 난 성탄절에는 딱 2장의 사진만 남겼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심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주요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가족이었는데요. 아버지인 존 베넷 램지는 딸을 성추행, 성폭행하다가 살해했다는 의혹과 의심을 받았고 어머니 패트리샤 앤 램지는 딸의 미모를 시기하고 존 베넷에게 남편의 관심을 빼앗겨 딸이 자기보다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질투했으며 파티 당일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선보일 멋진 드레스의 선택을 두고 존 베넷과 다툰 사실과 딸이 한밤중에 침대 시트에 오줌을 싸서 꾸짖다 홧김에 죽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친오빠인 버크 해밀턴 램지는 어려서부터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존 베넷에게 장난을 빙자한 폭행이나 잔혹한 행위를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일삼았으며 크리스마스에 어머니인 패시가 쓰던 미술붓으로 성추행하던 중 존 베넷이 반항하자 홧김에 죽여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애정결핍을 앓고 있어서 가족과 주변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한 여동생에 대한 분노로 존 베넷을 자주 괴롭히다가 급소를 때려 사망하게 만들었다거나 지하실이 평소 램지 남매가 과자를 먹으며 놀던 곳이라 범행을 계획했던 버크가 평소처럼 존 베넷에게 지하실에서 놀자고 말했다가 존 베넷이 싫다고 투정을 부리자 강제로 끌고 가서 죽였다거나 사건 당일 밤에 그가 주방에서 패시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그릇에 담긴 파인애플을 먹고 있었는데 존 베넷이 그것을 뺏어 먹으면서 약 올리자 열이 받은 버크가 지하실의 놀이방으로 도망친 존 베넷을 뒤쫓아가서 손전등으로 그를 가격했는데 의도치 않게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이야기든 램지 부부는 이미 딸을 잃은 상황에서 남은 아들이라도 지키려고 범행은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였죠. 이외의 용의자로 이웃 주민인 빌 맥레놀즈는 종종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곤 했고 존 베넷이 사망하기 이틀 전 베넷 가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 이 사건과 유사점이 여럿 있는데 1974년에 자신의 딸이 납치됐으며 또한 맥레놀즈의 아내는 어린 여아가 성추행을 당한 후 지하실에서 살해당하는 연극극본을 쓴 이력이 있고 더 덴버 포스트에 의하면 맥레놀즈는 램지에게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용의자로 게리 올리바이웃은 당시 램진의 집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며 2000년에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될 때 배낭에 존 베넷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덴버 포스트와의 인터뷰에는 존 베넷의 죽음이 자신에게 크게 와닿았으며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고 아이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지을 필요가 있어서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고 해명했는데요. 올리바의 고등학교 동창 마이클 베일에 의하면 사건 다음 날 올리바가 자신에게 전화로 어린 여자아이를 해쳤어 라고 여러 차례 되뇌었다고 합니다. 볼더시에서 그랬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그날 밤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여자아이는 존 베넷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DNA와 일치하지 않아서 풀려났으며 2016년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에 22년 만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램지 가족의 집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파티의 산타로 고용된 부부로 20년 전에 그들이 근무하던 곳에서 의문의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력으로 이 부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램지 집안의 가정부는 사건 발생 전에 패 씨에게 $2,000의 금액을 빌려갔는데요.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려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사건 이후의 인터뷰에서 재력을 가진 패 씨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추가 용의자로 존 마크 카 2006년 태국 방콕에서 한때 초등학교의 교감이었던 미국인 남성이 존 베넷 유괴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름은 존 마크 카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나 강간 혐의가 있었고 여아를 죽인 살인범과 펜팔을 하기도 한 위험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카의 자백하에 수사를 진행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카는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카는 종적을 감추었으나 2008년 시애틀 재판소의 기록에 따르면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바꾸었으며 달리아 알렉시스 라이크로 개명한 상태였는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 카의 체포는 카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에 의한 바가 크지만 사실 경찰은 이전부터 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카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경찰의 주목을 끌었으나 증거인 컴퓨터가 처분되어 체포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제자의 증언이 있었고 그의 첫 번째 아내가 결혼 당시 사실상 13세에 불과했으며 공문서 위조를 통하여 결혼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카는 이전부터 존 베넷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며 애인과 함께 존 베넷의 무덤 근처에서 데이트를 즐겼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권총이 발견된 점과 자신과 연락을 끊은 제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카는 매우 위험한 인물로서 DNA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이고 카가 범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마크 베크너가 레딧 AMA 도중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의 자백은 현장의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결정짓기에는 1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건 당시 콜로라도 주에 있지도 않았으며 조지아주에 있던 걸 증명하는 사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가족이 범인이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는데요. 우선 시신의 발견 장소가 자택의 지하실이었다는 점과 범인이 요구한 액수가 부친인 존 램지의 보너스 금액과 동일한 액수였다는 점 때문에 범인은 램지 가문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추정되었으며 메시지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램지가의 메모장을 썼다는 점 때문에 실은 범인이 존 베넷의 부친 혹은 모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집안에 있던 메모지를 뜯어 협박 편지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범인이 집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문서 전문가들이 협박 편지를 연구한 결과 존 베넷의 모친 패 씨의 말투나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주 유사하다고 하여 역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난소암 치료 이후 우울증을 앓던 존 베넷의 모친이 우발적으로 딸을 죽였고 아내의 죄를 덮기 위해 부친이 추가로 시신을 훼손했다는 설이 정설처럼 퍼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존 베넷이 살해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속옷에서 검출된 DNA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범인은 제3자, 즉 외부인으로 판명되었으며 가족 범인설은 부정되었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언론에서는 마치 가족이 진범인 것처럼 다루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론 검찰이 사건 당시 가족의 지인과 일반인의 출입 금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1차 훼손과 지하실에서 딸의 시신을 들고 나온 존의 행동에 의해 2차적으로 잠재적 증거 및 단서가 훼손된 바람에
수사의 진전이 어렵게 되어버렸는데요. 당시 검찰이 가족들의 행동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단속 및 제재를 했더라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후 존은 사업에 실패하면서 재산을 잃었으며 패 씨는 2006년 난소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위 사건의 장소와 흔적들을 기반으로 범죄 현장을 프로파일링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 유형 분류입니다. 본 사건은 단일 범주로 설명되기 어렵고 복합 범죄로 분류됩니다. 가정 내 침입형 살인을 위한 위장 범죄와 성적 동기가 결합된 아동 살해, 사후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으로 즉흥적 살해와 계획적인 위장, 그리고 감정적 요소가 혼합된 고위험의 범죄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범행 현장 행동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협박장 분석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상 징후입니다. 특징으로 집안의 메모지와 필기구를 사용하였으며 비정상적으로 긴 분량, 그리고 영화나 소설에서 차용된 듯한 표현과 요구 금액이 부친의 보너스 액수와 동일하다는 점, 실제 납치 범죄의 전형과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범인은 집 내부 환경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며 금전이 목적이라기보다 납치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연출일 가능성이 있으며 즉흥적인 범행 후 시간을 벌기 위한 심리적 방어 행위로 전형적인 사후 위장 범죄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시신 상태의 분석으로 두부 외상과 교살 흔적이 남은 것으로 보아 성적 학대 흔적이 존재하였으며 시신을 담요로 덮은 것과 얼굴을 테이프로 가린 것은 이중적인 행동 모습인데요. 잔혹한 폭력과 동시에 보호와 은폐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분노와 공포, 애착, 그리고 죄책감이 혼재된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범행 동기 구조 분석. 범인의 동기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1차 동기는 통제 상실 후 폭력으로 이어졌으며 아이의 저항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순간적인 격앙으로 치명적인 두부 외상으로 이어졌으며 비계획적 폭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2차 동기는 은폐와 자기보호인데요. 살해 후 즉각적인 상황 통제가 필요함에 따라 외부 범행으로 위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박장을 작성하고 공황 상태에서의 인지적 조작을 수행하였습니다. 4. 범인의 심리적 특성 프로파일. 종합적으로 용의자를 추론할 때 용의자의 성격 특성은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문장 구성 능력이 양호하고 이야기 구성 및 연출 욕구가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논리적 과잉 행동을 나타내는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숙련도는 전문 범죄자가 아니며 성범죄 전력 가능성은 있으나 조직적 범행 경험이 낮으며 범행 후 조작은 있으나 미숙함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발적인 살해 형태를 보였습니다. 6. 용의자 연령 및 성별 추정. 물리적 가해, 양상과 성적 폭력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 용의자는 성인 남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 가담 또는 방조 가능성은 배제 불가합니다. 이후로 협박장 문체와 사후 정리 행동에서 단독 범행보다는 최소 2인의 인지, 공유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7. 범죄 이후 행동 예측. 범인은 사건 직후 극도의 감정 동요가 발생하였으며 타인 앞에서 과잉 방어 또는 과잉 설명하였거나 수사 방향에 대한 큰 집착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며 자기 합리화를 강하게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지요. 종합적으로 프로파일을 요약할 경우 범인의 프로파일은 피해자와 직접적 또는 일상적 접촉 관계가 있는 인물로 범행은 계획적 납치가 아닌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폭력 또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해 후 공황 상태에서 위장 범죄를 시도하였으며 성적 요소가 있으나 성범죄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평판과 가족 체계 붕괴를 극도로 두려워한 점,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는 감정과 이성이 충돌한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완벽한 범죄가 아니라 감정, 공포, 애착, 그리고 은폐 욕구가 충돌하며 만들어진 매우 인간적인 실패의 범죄로 해석됩니다. 즉, 범인은 차분한 포식자라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통제를 잃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 이후 당시 콜로라도 경찰은 이런 가택 침입살인 사건의 수사에 매우 미흡했고 처음 존 베넷이 실종되었을 때부터 시신이 발견된 후까지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하여 사건 현장에 훼손이 많았다고 합니다. 외부에 침입이 없었다는 말과 달리 당시 깨져있던 지하실의 창문과 외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츠 자국까지 남아있었는데 경찰은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않고 램지 집안 사람들의 알리바이에만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기념 퍼레이드에 존 베넷이 참가했는데 수상한 남자가 존 베넷에게 말을 걸었고 퍼레이드 내내 미행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존 베넷과 같은 무용교실에 다녔던 에밀리라는 소녀가 누군가에게 납치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주위에선 이에 대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경찰이 부모 곁에서만 맴돌지 말고 보다 외부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범인이 검거되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패시 램지는 난소암으로 사망하기 몇 년 전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늘로 간 딸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고 싶네요. 라고 답변을 남겼다고 합니다.